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사연자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종이장처럼 구겨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버텨온 시간들이 제 등에 칼을 꽂는 결과로 돌아왔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겠지만 사실 저는 그가 상상도 못할 비밀을 품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나 남들 다 아는 평범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장래가 촉망되는 공학도였고 저는 생명공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결혼 초반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 꿈도 포기하고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남편의 연구 자료를 정리하며 글을 보필했죠. 제 전공 지식을 살려 남편의 사업 아이템에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저는 제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편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성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더군요. 남편의 사업이 자리를 잡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기 시작하자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지만 사와도 미안해하며 웃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옷에 배는 게 싫다며 외식을 일삼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하며 연구하는 모습이 그저 백수처럼 보였나 봅니다. 남편은 제가 밤마다 노트북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보고는 아직도 취업 준비나 하고 있냐며 비웃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의 옷에서 제가 쓰지 않는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저는 애써 부정하며 남편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차 안에서 발견된 귀걸이 한쪽과 주말마다 이어지는 골프 모임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젊고 화려한 그리고 남편의 돈을 사랑하는 그런 여자 말입니다. 남편은 이제 숨기지도 않더군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제 우리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른 것 같다고 자기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제가 옆에 있는 게 짐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랍시고 제시한 금액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고작 아파트 전세금 정도의 돈으로 퉁치려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집에서 단순히 살림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글로벌 제약사와 연계된 극비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였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던 신약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추는 물질이었고 그 가치는 이미 업계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을 위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연구를 진행해왔고 그 모든 계약과 지적재산권은 오로지 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저 방구석에서 논문이나 읽는 경력 단절 여성인 줄 알았겠지만 저는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였던 겁니다.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차분해지더군요. 신약 개발의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 딱 일주일이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혼 도장을 찍어버리면 이 신약으로 인해 발생할 천문학적인 수익은 남편과 단 한 푼도 나눌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남편은 제가 돈이 궁해서 매달릴 줄 알았는지 아주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도장을 찍으면 그나마 위자료라도 챙겨주겠지만 버티면 국물도 없을 거라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저는 그 서류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코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너랑 헤어지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인감도장을 꺼내 서류 위에 찍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내연녀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도장을 찍고 나서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데이터와 노트북 그리고 몇 가지 옷까지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끝까지 모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며 세상 물정 모르는 여편네라고 비아냥거렸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숫자를 챘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뒤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얼마나 초라해질지 상상하니 소름이 돋더군요. 집을 나와 미리 구해둔 작은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오로지 연구 마무리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 그룹인 월드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상 3상 결과가 대성공이며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자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약금만 수천억 원에 달하고 향후 로열티를 포함하면 10조 원이 넘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명 과학자가 세상을 바꿀 신약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저는 남편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평범한 모습이 아닌 당당한 연구 책임자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각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텔레비전을 보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그 이수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 눈을 비비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혼 도장을 찍고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사실 너를 아직 사랑한다. 구구절절한 변명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남남이었고 제가 이룬 성과는 단 1%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의 사업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그 내연녀와 화려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회사 자금에 손을 댔고 무리한 투자를 이어갔다고 하더군요. 제가 옆에서 관리해주던 회계와 경영 자문이 사라지자 남편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신약 개발 성공 소식을 듣고는 그 돈으로 자신의 회사를 살려보려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10년을 참고 견디며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다 봐온 사람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이 저에게 저질렀던 외도 증거들을 역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혼은 성립되었지만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제가 숨겼던 재산은 없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외도를 저지르며 탕진한 유흥비와 내연녀에게 사준 명품 가방, 차 등의 내역을 찾아내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제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울먹이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 옆에서 저를 비웃던 내연녀는 남편의 회사가 망해가자 이미 다른 부자를 찾아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 소중함을 알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워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10조 원의 가치라는 것을요.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저희 집배를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말 처참하더군요.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고 말이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먼저 내민 건 당신이었고 내 가치를 먼저 쓰레기통에 던진 것도 당신이었다고요. 남편은 이제 법정 싸움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신약 개발 사실을 숨기고 이혼한 것이 기망행위라며 이혼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연구 데이터는 국가보안시설에 보관되어 있었고 계약 시점 또한 이혼 확정 판결 이후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가 쌓아 올린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로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저만의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남편과의 10년은 제 인생의 커다란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이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연구하던 자료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다른 경쟁 업체에 넘기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도 이혼하기 직전에 말이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을 넘어 제 평생의 업적을 도둑질하려 했다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파놓은 함정이 도리어 그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게 될지 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경쟁업체에 넘긴 자료가 과연 진짜였을까요? 저는 이미 그가 제 노트북을 몰래 훔쳐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끼를 던져두었죠. 남편이 가져간 자료는 연구 과정에서 폐기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만약 그 업체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을 생산한다면 엄청난 법적 책임과 함께 파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대단한 정보력을 가진 줄 알고 의기양양했겠지만 사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제가 의도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경쟁업체로부터 거액의 성금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호화로운 생활을 시작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보낸 연구원들이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하는 순간 남편은 사기죄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예전에는 진부하게만 들렸는데 이제는 그 말만큼 명확한 진리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자기가 부자가 된 줄 알고 꿈에 부풀어 있겠죠. 하지만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문득 예전에 남편과 함께 걷던 소박한 공원이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참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일까요? 아니,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었는데 제가 사랑이라는 눈가리개를 하고 보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편의 몰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남편이 돈을 건넸던 경쟁업체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터 조작 혐의와 산업 스파이 혐의로 남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더군요. 제가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남편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믿기지 않는 손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그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건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자기가 증언을 할 테니 제발 자기만은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도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녀의 제안을 듣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배신자들의 최후는 늘 이렇군요. 서로를 뜯어먹으며 파멸해가는 모습이라니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는 당신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나에게 자비를 구하지 말라고요. 그녀는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보안 요원을 불러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편과 그의 내연녀, 그리고 제 연구를 훔치려 했던 탐욕스러운 기업들까지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갈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있을 최종 공청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 신약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날 그들은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몇 시간 앞둔 지금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사실 나는 내가 성공할 줄 알고 있었어.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한 마지막 선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공청회장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공청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거든요. 과연 이 모든 일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청회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놀랍게도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라고 불러야겠지요. 평소에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저에게 살림의 미덕을 강조하던 그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르고 우아하게 앉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저를 쓰레기 취급하던 남편 민석 씨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인 양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서 있더군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이혼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잊은 걸까요? 아니면 대중 앞에서 저를 다시 가족이라는 틀에 가두어 제 성과를 가로채려는 속셈일까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우리 장한 며느리가 해낼 줄 알았다고 그동안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우리 아들과 나에게 효도하는 날이 왔다면서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남편분과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혼설은 루머였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이분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이민석 씨와는 이미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공청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얼굴색을 바꾸더군요.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좋게 생각하자. 내가 가진 기술,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발표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이혼 신고는 아직 구청에 안 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부야.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의 파렴치한 발언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신약 개발을 완료한 시점이 혼인 기간 중이었으니 이 기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주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편 몰래 대출을 받은 것까지 들먹이며 그 빚을 갚아준 게 본인이니 지분권이 있다고 우기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신약 개발의 연도별 기록과 함께 모든 연구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자금은 남편의 돈이 단 한 푼도 섞이지 않은 제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과 해외 연구 재단에서 받은 장학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제가 이 신약의 특허를 출원한 날짜였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바로 다음 날 새벽같이 특허청을 찾아가 접수를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남남이 된 상태에서 제 개인의 역량으로 마무리 지은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난입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속였다. 결혼 생활 내내 연구 사실을 숨기고 나를 기만했다. 이 이혼은 무효다. 저는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만이라니요. 당신이 내 연녀와 호텔을 전전하며 제 인생을 짓밟고 있을 때 저는 잠도 자지 않고 인류를 구할 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 당신은 내 연구가 가치 없다고 비웃었죠. 이제 와서 그 가치가 10조 원이라니 아까운가요? 기자들은 남편의 추태를 그대로 생중계했습니다. 천만 유튜버인 제 채널에서도 이 모든 과정이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화살은 순식간에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향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가 경쟁 업체에 넘겼던 가짜 데이터 사건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저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형사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산업 스파이 및 횡령으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회사 자산을 훔쳐서 개인 특허를 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죠. 저는 담담하게 형사들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거든요. 경찰서 취조실에서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수진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특허권 절반을 내 명의로 돌리고 다시 합치자고 하면 고소 취하해 줄게. 안 그러면 너는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저는 그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동안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긴 장부였습니다. 제가 그의 비서로 일하던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자료들이었죠.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바보인 줄 알았겠지만 나는 당신의 모든 허물을 지켜보고 있었어. 이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가면 감옥에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그리고 당신이 경쟁업체에 판 그 가짜 데이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청구할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알아? 아마 당신 평생을 노예로 살아도 못 갚을걸?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예정?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내연녀와 웃으며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 그 정은 이미 죽었어. 그렇게 남편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그가 받을 형량은 어마어마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아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들의 모습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자유를 찾았고 제가 만든 신약은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찍혔고 저는 명예와 부를 동시에 거머쥔 성공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평화로운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남편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한 겁니다. 거기에는 짧은 글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도 모르는 제 과거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신약의 핵심 기술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남편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승리한 것 같지? 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건지 알게 되면 너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사진을 확인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실험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남편의 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개발한 신약이 순수하게 제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일까요?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던진 이 마지막 폭탄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시 한번 과거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속에서 저는 믿기 힘든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내 연구를 뺏겼다. 하지만 내 딸만큼은 이 연구를 완성해 주길 바란다. 그 친구가 바로 남편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대를 이은 악연과 배신의 고리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저는 복수를 넘어선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20년 전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연구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험실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린 저는 그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일기장 속에는 제가 몰랐던, 아니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전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 대학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두 분은 함께 신약의 기초가 되는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연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시아버지는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연구 데이터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실험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불길 속에서 제 이름과 연구의 핵심 로직을 끝까지 지키려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10년을 함께하며 뒷바라지했던 그 남자의 집안이 사실은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공을 가로채 세워진 성벽이었다니요. 민석 씨가 편지에 쓴 선물이라는 건 아마도 본인들이 훔친 그 기초 데이터를 근거로 제 신약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마지막 발악이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의 산물을 가지고 이제는 피해자인 저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당장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민석 씨의 얼굴은 예전의 그 비굴함은 사라지고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수진아, 이제 알겠지? 내가 만든 그 약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기초를 다 닦아놓은 거야. 그 데이터가 없었으면 너도 성공 못했을걸?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지분 넘겨. 그럼 나도 우리 아버지 죄는 묻어둘게. 저는 차갑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돌아가시게 했는지 다 알고도 그런 말이 나와? 민석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어? 그까짓 일기장 하나로 뭘 할 수 있는데? 이미 공소시효도 다 끝난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이 신약의 원천 기술이 우리 집안 거라는 사실이지. 그의 말대로 20년 전의 화재 사고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약을 개발하면서 사용한 방식은 아버지가 연구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저만의 독창적인 설계였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연구하던 데이터는 그저 영감의 원천이었을 뿐 실제 약의 구조는 제가 밑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에 쥐어주셨던 작은 목걸이 펜던트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펜던트 안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아빠의 유품인 줄로만 알고 소중히 간직해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진실의 열쇠였던 겁니다. 저는 연구소로 달려가 그 카드를 분석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아버지가 연구 데이터를 훔치는 장면이 찍힌 실험실 내부에 숨겨진 카메라 영상과 시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보낸 협박 메일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인과 방화라는 중범죄의 증거였습니다.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을지언정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민석 씨와 그 집안이 세운 회사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한 신약의 도덕적 정당성은 더욱 확고해지겠죠. 저는 다시 한번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이나 재산 분할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20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10조 원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투입해 당시 사건을 재조사할 사설 탐정과 법의학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돈의 힘은 대단하더군요. 묻혀있던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가 당시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덮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드디어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이 사건에 쏠렸습니다. 10조 원 가치의 신약을 만든 천재 과학자가 사실은 2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과학자의 딸이며 그 가해자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민석 씨와 전 시어머니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던 지분권은커녕 이제는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시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치매 연기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개한 영상과 음성 파일 앞에서는 그 어떤 연기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또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가해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처벌은 공소시효 문제로 제한적이었지만 법원은 민석 씨 집안의 회사가 가진 모든 기반 기술이 탈취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제 신약에 대해 가졌던 모든 법적 주장은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동안 부정하게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교도소 안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들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저를 비웃던 그들의 화려한 삶은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오시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성공 기사와 재판 판결문을 아버지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아빠, 너무 오래 걸렸지. 이제 편히 쉬어. 딸이 아빠 약속 지켰어.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며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남편이라는 이름의 얼룩은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수진이라는 이름보다 이 박사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립니다.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보내오는 감사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 연구소로 꽃바구니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익숙한 필체의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염치가 없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민석 씨였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저는 그 카드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 그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그가 선택한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폭풍우는 이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는 언제 다시 파도가 칠지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도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고 제가 지켜낸 아버지의 명예가 있으며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믿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퇴근길 주차장에서 누군가 제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사람은 놀랍게도
민석 씨의 내연녀였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민석 씨가 미쳤어요.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석방된 민석 씨가 저를 노리고 있다니요.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긴장감이 다시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악연의 끝은 어디일까요? 민석 씨는 정말로 저를 향한 마지막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연녀 혜림 씨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히고 멸시하던 여자가 이제는 제 팔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꼴이라니 참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네요. 저는 그녀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냐고 쏘아붙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는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제 차 옆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가 가석방된 후 그녀를 찾아와 협박했다더군요. 내가 배신해서 자기가 모든 걸 잃었으니 같이 죽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서 모든 걸 뺏어갈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제 목숨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신약의 평판을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가 연구소 보안을 강화할 것을 미리 알고 내부 조력자를 포섭했다고 합니다. 제 연구소의 말단 연구원 중 한 명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신약의 원료 배합 단계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섞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약이 그대로 출고되어 환자들에게 투여된다면 제 신약은 인류를 구하는 약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될 판이었습니다. 10조 원의 가치는 한순간에 거대한 소송과 비난의 화살로 변하겠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 연구소로 차를 돌렸습니다. 혜림 씨는 차에 타지 않겠다고 도망치듯 사라졌고 저는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보안팀을 호출하고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모든 원료를 전수조사하라고 명령했죠. 연구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했지만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피 말리는 대기 끝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특정 배치 생산분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신경독소가 발견된 것입니다. 범인은 제가 가장 아끼던 후배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도박 빚에 시달리다 민석 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자백하며 제 발치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저에 대한 배신을 넘어 이 양만을 기다려온 수만 명의 환자들에 대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연구소 정문의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바로 민석 씨였습니다. 그는 연구소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며 라이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의 실험실에 불을 질렀던 것처럼 그도 똑같은 짓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너만 잘나면 다야? 내가 가진 거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지게 할 거야. 저는 마이크를 잡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그만해.
이미 독성 물질 섞으려던 거 다 들통났어. 당신은 이제 살인 미수까지 추가될 거야. 하지만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켰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연구소 내부에 가득한 특수가스 때문에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연구원을 대피시키고 마지막까지 남아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불길이 제 등 뒤까지 쫓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속에서 저는 문득 20년 전 아버지가 느꼈을 공포와 고독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 무서운 불길 속에서도 저를 위해 데이터를 지키셨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신히 건물 밖으로 탈출했을 때 연구소의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불길에 휩싸인 건물을 보며 허망하게 웃다가 경찰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저주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동정도 남지 않은 차가운 무의 상태였습니다.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연구소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핵심 데이터와 원천 기술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 신약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기업들은 이때다 싶어 제 신약의 안전성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10조 원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모든 제조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 세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을 걸고 보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몇 달간의 치열한 검증 끝에 제 신약은 다시 한번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과 공정관리가 더 완벽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가치는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민석 씨는 방화 및 살인 미수, 산업 스파이 혐의 등으로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힘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완전히 멸문지화 수준으로 몰락했죠.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어느 날 저는 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치매 증상이 심해져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전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제가 사온 꽃을 보고는 그저 예쁘다며 웃더군요. 10년 동안 저를 구박하고 멸시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그저 초라한 노인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남은 생을 책임질 최소한의 비용이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의 감정은 통쾌함보다는 쓸쓸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알츠하이머를 넘어 또 다른 불치병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저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익명의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소포 안에는 빛바랜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의 필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화재 사건, 사실 공범이 더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민석 씨의 집안 말고도 제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걸까요? 수첩의 내용은 읽을수록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연구를 탐냈던 건 시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현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글로벌 제약사의 회장 이름이 그 수첩에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했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파트너가 사실은 제 아버지를 죽인 공범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20조 원의 가치를 가진 기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진정한 원수를 갚기 위해 더 위험한 게임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제 손에 쥔 이 낡은 수첩이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아니면 정의의 열쇠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예전에 힘없고 순진한 수진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말이죠. 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던 월드팜의 회장 강만호였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인자한 자선 사업가이자 제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든든한 조력자였기에 그 배신감은 남편에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은 남편의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만호는 당시 자금이 부족했던 시아버지에게 접근해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도록 종용하고 그 대가로 시아버지의 회사를 키워준 배후의 거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성공했다며 그와 손을 잡고 축배를 들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그는 제가 그 사실을 영원히 모를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수첩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월드팜과의 최종 기술 이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기술 이전 계약 조인식 날이 밝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거만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그날의 화제는 참 따뜻했나요? 라고 말이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운 뒤였습니다. 그 영상에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내용과 함께 강만호 회장이 당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건넸던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남편의 방화 시도 당시에 확보했던 추가 증거물 중 강만호 회장의 지시 사항이 담긴 녹취록도 포함되어 있었죠. 남편은 감옥에 가기 직전 혼자 죽을 수 없다며 강만호 회장과의 거래 내역을 저에게 증거로 남겼던 겁니다. 남편이 말했던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파멸의 열쇠였습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강만호 회장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강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월드팜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홀로 단상에 남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신약은 탐욕에 물든 자들의 손에는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고요. 저는 월드팜과의 계약을 그 자리에서 즉각 파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10조 원의 가치를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신약의 특허권을 전 세계 의료공익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제 아버지의 이름이 배신과 탐욕의 역사가 아닌 인류를 구한 고결한 이름으로 남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발표가 나간 후 세상은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10조 원을 포기한 과학자라는 타이틀은 저에게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더 큰 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후원금이 쏟아졌고 저는 제 이름을 건 독립적인 연구소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로지 환자들을 위한 연구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긴 터널이 끝난 것 같습니다. 바람피운 남편이 내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비참했던 날,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제 아버지는 20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정한 천재 과학자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남편에게 매달리고 눈물로 호소했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평생을 배신감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제 실력을 믿었으며 끝까지 진실을 쫓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저를 구해준 건 누군가의 구원이 아니라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저만의 가치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배신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누군가 당신을 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당신의 가치는 10조 원보다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아빠가 못다한 꿈, 그리고 제가 새로 꾸기 시작한 꿈을 위해서요.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같은 기적과 승리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